예,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놓고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조금 전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치권은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첫 대담의 주제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예, 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됐는데 어제 상황하고 오늘은 조금 바뀌었어요. 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데 국회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추미애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그 양자 회동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민주당이 국민의당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낮은 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신호가 본회의에 대한 청신호가 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제? 그렇죠. 왜냐하면 예. 박성진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했고,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기 전에 어제 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김명수 그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법원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의 의지라던가 그리고 개혁적인 의지 이런 걸 충분히 보여줬고, 특히 무엇보다도 산무 클린 오버라 그래서 부동산 투기라던가 병역 비리, 위장 전입 이런 개인적인 자질 문제에서 흠결이 없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헌재 수장에 이어서 사법부의 수장 자리까지도 공석으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정부 여당 못지않게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되려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본회의 예. 날짜가. 그래요? 안 될 거면 빨리 본회의 날짜 잡혀서 표결로 예. 들어갈 텐데, 뭔가 여야 오늘도 정진석 원내대표와 우원식 대표 간의 막구 협상이 계속되고 예. 진행되는 걸로 보아서 무엇인가 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한 1차 목표를 19일 내일로 뭐 잡고 있는 것 예. 같은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민주당은 시간적인 1차 목표를 내일 오전 투표하는 거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늦어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번 일요일이죠.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전망컨대는 24일 전에는 분명히 표결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럼 표결 형식으로 어떻게? 이제 표결 포인트 국회가 본회의가 열리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현재는 여야가 이 투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한국당은 불가 입장이고,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뭔가 이제 이 이사 일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바른정당도 24일 전에는 이 지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바른정당도 가부간의 그 표결은 24일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예. 24일 전에 표결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4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건대는 상식적으로 보건대 내일 아침에 되려면 사실 24시간 전에는 합의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표결하는 건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게 왜냐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원래 외국에 출국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출국하기 전에 투표하자 그래서 내일 오전에 목표를 잡았는데, 예. 좀 전에 나온 긴급 뉴스로 정세균 의장이 연기했죠. 조금 처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처리가 우선이니까 순방 일정을 조금 연기하겠다 그랬으니까 예. 며칠 늦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예. 며칠 늦어져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금요일 날 예. 22일 날 원래 그 꼭 벼랑 끝에 가서 되지 않습니까? 예. 22일 날 표결이 이루어지고 조금 빠르면 목요일 날 21일 이루어지지 않은가 보는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의 부정적 기류가 그동안 좀 약간 우세했었는데, 지금 어제 오늘 대통령이 어저께 호소를 하고 오늘 또 추미애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예. 국민의당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연기, 이것도 뭐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할 것 같아요. 압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지난번에
그 정세균 의장 초기에도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면서 본회의 표결 처리를 하고 왔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국가 간의 상호 간의 약속인데 이런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드시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임명 동의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라는 게 예. 그 정세균 의장의 강력한 의지인 걸로 봐서요. 예. 아마도 그런 외교적 결례가 더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 금년간에 저는 뭐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겠나. 그것도 정세균 의장이 저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은 여야 모두 공이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좀 꼬여 있었죠. 그 매듭을 오늘 추미애 대표가 일단 풀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발언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사태는 여든 야든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국민의당은 일단 수용을 했죠. 저런 사과를. 예,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사과는 좀 모자라다라고 하면서도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대통령께서 이제 차후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는 우려가 된다,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한 이어서 오늘 추미애 대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여당이 처음에는 이 김희수 후보자, 헌재소장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굉장히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권이 좀 비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은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근데 저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사과나 죄송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유감이라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유감이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진짜 자주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타협의 산물인데 상대한테 좀 죄송하다는 마음을 보이면서도 내 자존심은 지키겠다 이건데 쓰는 김에 좀 더 써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면은 예. 더 화끈하게 더 국민의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 있는데 어떻든 국민의당은 사과는 좀 모자라지만 이제 어떻든 김명수 인준 절차 협의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예.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두 당이 지금 현재 원래 한 당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원래 더 사이가 불편해요 이런 때는. 근데 앞으로 잘 협의해가지고 예. 좋은 결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형제가 되는 건가요? 우리는 언제 형제나 그러던데. 자, 이제 국민의당은 자율 투표를 일단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지난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처럼 하기로 했는데, 자, 투표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표심,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일부 던진다 하면 과연 통과될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저기 의원 겸직 장관들 뭐 해외 출장까지 청와대에서 금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들리는 소문에 하면 자유한국당이 예. 오히려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원래부터 당론 반대인데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참여해서 예. 부결나는 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반대하지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타낸 단적인 예. 그 얘기가 만약에 대법원장이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의 리더십은 말할 것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대법원장의 사법의 수장까지 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는 건 예.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손학규 전 당 대표조차도 우리가 내가 민주당 대표인 시절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네. 협조해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양승태 예, 좀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었죠?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정치 원로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이 야당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고요. 예. 특히 김희수 헌재소장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당이 국회 결정권을 쥐고 있다라고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만약에 대법원장이 부결될 경우엔 또다시 국민의당이 반대해서 부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그 모든 책임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4%에서 7%, 3% 올랐는데 예, 예. 영남에서의 지지율은 올랐는데 보수층에 광주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그대로 정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 국민의당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이번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과 다른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뭐 정당 지지들 이야기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 자 김종석 비서실장의 어떤 그런 고개 숙인 어떤 저자세, 그리고 예. 여당 추미애 대표의 오늘 사과, 이런 것들이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지율하고 무관한 거는 없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집권 세력들은 청와대는 우리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매 정권마다. 그렇지만 사실은 국정 운영이 매번 이 지지율에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 국정 운영의 어떤 것들의 어떤 방향과 이런 예. 강도를 좀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런 박성진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고, 예. 문 대통령이 어저께 이야기하고 오늘 추미애 대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하락된 건 사실이거든요. 3주째 하락돼서 지금 현재 60% 후반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진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그런 안보 불안,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예. 두 번째로는 인사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낮은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이런 네. 지지율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왜냐하면 현상. 예.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는 사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반사 이익이 있어서 8, 90%라고 하는 초유의 지지율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함에 따라서 비정치적인 행보, 탕평이라던가 소통이라던가 그 국민과 화합하는 이런 메시지, 비정치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점점 국정 100대 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진보 보수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있고,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전술핵이라든가 강경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보수 야당과 예. 그렇지 않고 대화도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진보적인 여당과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저는 예. 이 지지층들이 서서히 양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동층인 부동층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동층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6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정기국회를 지나면 이것이 뭐 50% 전후로까지 조정이 더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 야당의 지지층들 그 진보 개혁 지지층이 한 30에서 35% 되고요. 예. 중도층과 부동층이 한 25%에서 30% 되니까 예. 그것을 최대한 품어도 60% 내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 남아있는 일자리 아젠다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것이 예. 예산과 입법으로 국회에서 강대강 충돌했을 경우에는 예. 지지층들별로 여야가 결집하고 예. 그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중도층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뭐 50에서 55%, 60% 정도까지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에 지방선거 이전에 있는 선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이기 때문에 예. 강대강 정치전 성격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좀 지지율- 각오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이야기 나와서 한마디만 예, 이야기하면요. 지지율 지금 60% 후반대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동안 그전에 이제 80%대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런 건데 지금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보통 66%만 해도 3분의 2가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 이상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고, 아까지만은 저는 지지율이 조금 상승과 조금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연말 연초에 가면 50%대로 될 가능성은 사실 높다는 얘기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지방선거 때가 중요한데 예. 지방선거 때가 이제 아마 지방선거 딱 9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지지율이 52.5%가 넘으면은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고 45% 이하면 야당에 그냥 유리하다 이런 예. 분석이 있습니다. 예, 직전에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 안보 분야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을 들고 여야 대립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지도부의 발언 오늘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대통령 또 정부가 벌이고 있는 혼신의 노력에 정치권도 딴지를 걸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입니다. 전술핵 배치 같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동맹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는 행태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야말로 그 핵무장을 막을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무대에 가셔서도 남북 대화의 병행이라든지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를 자처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호한 결기와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국가 원수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라건대 대한민국의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선명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 혼선 때문에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나약한 유화론이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분명하고 단호한 대한민국의 신호를 보내기 바랍니다. 예, 뉴욕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자, 여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인도 지원이랄지 전술핵 배치 문제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국면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북한이 무슨 도발을 계속하다면 이게 계속 같이 가는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마 북한이 ICBM, SLBM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장착에 성공할 때까지, 전략적 핵자산을 보유할 때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올해 내내 고도화되기까지 이 위기는 계속갈 것이다. 다만 내년 정도 상반기에는 북미 대화, 북이 핵 전략 자산을 확보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는 북미 대화가 시작될 거고, 또 10월 달에 중국의 전인 대회가 끝나면 시진핑 2기 체계가 집권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그 중국도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강하게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찌됐든 북미 대화든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 제재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있을 대화를 대비해서 대화도 하나의 또 옵션이라는 것을 미리 좀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것으로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통일부가 제안했던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을 통한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던진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도 이번에 유엔에 가서도 그런 그 압박과 대화라는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다 제기하는 걸 할 텐데, 다만 국내에서 진보 진영은 대화만, 그리고 보수 진영은 강경한 그 핵무장만, 이 양극단이 옳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야말로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때 머리를 맞대고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는 것대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뭐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이 안보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양극단을 배제한 현실적 합리적 안을 정국회에 만들어주기를 뭐 여당도 야당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벼랑 끝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면서 핵과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서 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로 말폭탄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벼랑 끝에 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갈등과 대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막판에 벼랑 끝에서 이제 대화와 소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위 미국이 이 전직 그 국무부나 국방부 관리를 내세워 가지고 하는 소위 반관 반민 미국이 내세워서 하는 대화는 물밑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르면 10월 달 아니면 연말 연초에 가서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또 너무 이게 과열돼 가지고 이게 진짜 서로 부딪히는 경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초당적으로 이 외교 안보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움직이는 걸 보면 진짜 구한말을 연상할 만큼 구한말 당시에 보면 뭐 우리나라에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 뭐 여러 개 뭐 친미 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굉장히 여러 부류의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그런 거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예. 그런 생각을 다시 절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 이 안에서의 대화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면 여야 대표들 초청하겠다. 다시 한번 이제 여야 대표 회동을 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제안했을 때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 그래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또 총회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능할까요? 네, 문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이제 통과를 이제 협조를 요청하면서 귀국하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대표 회동을 사실상 제안을 한 셈인데 여기에 대해 이제 한국당은 부정적인데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응할 생각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안보 회동을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는 한 가결될 경우는 예. 저는 이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회동이. 그런데 그 모임에는 예. 현재로서는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예. 이 안철수 대표라든가 예. 그다음에 지금 바른정당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죠. 예.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식으로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서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접근법이.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뭔가 공통적인 거, 국민의 다수가 생각하는 것, 또 상식적인 거, 이러한 거에 어떤 공감대를 찾으면서 예. 그런 거에 여야가 정반대인 거는 정부 여당도 너무 그걸 강하게 추진하는 걸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야당도 그런 정반대 정부가 하는 거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갖고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막말 비난을 한다든가 또 외국까지 가가지고 또 주장하고 하는 이런 모양은 저는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소장님. 예. 네. 뭐 홍준표 대표 제가 볼 때는 3-4번 거절은 어려울 겁니다. 벌써 이번에도 거절하면 3번째 거절하게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석 그 밥상 민심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 서로가 다른 경쟁적 관계에서 서로 대립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정치가 믿을만하다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은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 여도 야도 누구의 승리도 아닌 정치의 승리고 국민의 승리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석 전에 아마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안보 문제와 그리고 정기국회 때 주요한 입법과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성과가 비록 없더라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야 모두 다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뭐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것에는 뭐 정치적 셈법을 떠나서 뭐 여야 모두 공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최근 바로 이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키워드 보시죠. 예, 자 여야 정치들의 도를 넘는 막말 논란. 뭐 추미애 대표야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뭐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난 대구 그 보고대 대국민 보고대에서 김문수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 경기지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고 민주당 쪽에서도 사과, 특히 명예훼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뭐 김정은 기쁨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저는 뭐 머리 자르기 땡깡 이런 추미애 대표 발언도 실제 얘기하려 했던 내용들은 오간데 없고 막말만 남기 때문에 본질이 전도되어서 정치인 자질 시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전 김문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그 기쁨조 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유엔이 대북 인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술핵 자체가 동북아에서 핵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런 우려를 얘기해서 전술핵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색깔론 공세를 펴는 것 이것은 저는 뭐 막말을 넘어선 과거 정치 행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다시 한번 그럼 당시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우리 문재인 국군 동수권자가 어제 미국 방송 CNN하고 인터뷰를 하는 보니까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미국 핵 필요도 가져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 기쁨조가 문재인 맞죠 여러분?
그것만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90억을 준대요. 800만 달러 90억을 김정은이한테 또 갖다 준다니까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김정은 기쁨 주는 문재인 맞지요? 여러분, 김정은 기쁨 주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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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장님, 이런 정치인들의 여과되지 않는 발언들,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차치하고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정치 싸움을 더 격화시키는 그런 양상을 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고개도 숙이고 하지만 이게 뭐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물림되는 모양새예요. 저 이러한 막말 수준의 이러한 비난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현재 문 대통령은 여당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고 또 국가 원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정책이 과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뭐 핵무장을 안 하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북 인도적 지원 좀 하겠다고 하는 걸 비판하면서 한 얘기인데 예.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런 막말 비난을 하고 또 아까 전에 색깔론으로 딱지를 붙이는 식의 이러한 식의 거는 예.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 안 되는 이런 거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지사도 유감이 아니라 사과의 뜻을 표시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에 대해서 또 이재만 의원 같은 경우는 또 탄핵감이라고 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는 거는 예. 자제하는 게 우리 정치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약간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죠.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예, 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이 마약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지도부 구성을 놓고 전대 일정도 오늘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침에 저런 문재인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남경필 지사로서도 뭐 신속히 사과도 하고 또 출장 중에 돌아온다고까지 했는데 좀 여파가 만만치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연자제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져야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정치 리더로서 그 가족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이고 그 정치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남지사도 깊이 있게 통감해서 사과하고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지금 독일에서 예. 급기어 귀국한다는 거 보면 크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바른정당의 경우에 지난번에 이해운 전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서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하고 차기의 미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까지 이런 그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까지 구설에 오름에 따라서 아마 보수의 혁신,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정당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예.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아서 예. 상당히 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수록 좀 바른정당은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저는 뭐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해 나감으로써 예. 현재 위기를 탈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4년 남경필 지사의 장남이 군 후임병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그 연루돼 가지고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그런 비행을 저지른 걸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놀랍죠.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후임병 폭행 혐의로 군대에서 그거로 해서 남지사가 굉장히 속을 애가 탄다는 예.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마약 복용 혐의로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집에서 체포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자식 교육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예. 어떻든 아까 분명한 거는 예. 어떻든 우리나라의 리더가 대통령까지 올해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비경선에서 비록 낙마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 관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예. 바른정당한테는 이제 설상가상이고 화불단행이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대표 물러난 이해운 대표의 어떤 금품 수수 의혹에다가 지금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예. 참 바른정당이라는 게 참 바른 보수의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야 뭔가 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오늘 11월 13일 전당대회 열어서 다시 새 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전당대회 때까지 무난하게 과연 잘 치르면서 다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진짜 의원이 한두 사람 빠져나가기는 교섭단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건지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 귀국을 한다고 하죠. 어떤 또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문성근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MB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원세훈 국정원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 4조에 보면 국정원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전단에 대한 신설과 확충은 대통령 승인 사항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이것을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지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국정원이 다양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것이 재판 결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으며 청와대 보고받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도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군과 국정원을 동시에 통할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예. 이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청와대와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제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만들었다는 게 나오면서 진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82명 명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문성근 씨, 김여진 씨의 어떤 합성 사진이라든가 그다음 또 최근에는 방송계 간부에 관한 블랙리스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 국정원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앞으로 제대로 국정원이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하고 또 간첩 잡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정원 관계자의 수사가 필요한데 그다음에 아마 이어서 혹시 당시 청와대 참모들하고의 어떻게 협조가 관계가 있었는지 청와대 참모의 수사 가능성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중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수사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또 여론에 또 여러 가지 신경쓰는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